자, 이번 시간에는 주제 6번 고려시대의 생활과 이제 문화를 보게 될 건데요. 요 단어는 선생님이 한 시간에 아주 중요한 내용 위주로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선생님이 딱딱 찝어주는 내용들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또 가로 안에 있는 학습지 내용은 일단 선생님이 간단하게 알려주고 중요한 거는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고려의 신분제도와 사회 모습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신분제 사회. 옛날에는 다 신분제 사회였잖아요. 근데 고려 시대에는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첫 번째는 양인. 자, 양인. 그리고요, 두 번째는 천인이죠. 그러니까 양천제라고 볼 수 있는데, 양인은 이제 대부분이 백정이에요. 자, 이 백정이 누구냐면, 고려시대에는 농민층을 백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조선시대에 가면은 도살업자들을 얘기하는 용어로 바뀌는데 고려 시대에는 백성을 백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백성을 백정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지배층은 여기 나와 있다시피 관료나 그 지방 관리인 항리들 이들이 지배층이었다. 그리고 천인들 대부분은 누구다? 노비다라는 정도. 근데 이제 노비는 부모 중에 한 명이 노비면 그 자녀는 무조건 노비다. 뭐 예를 들면 그 노비 우리 집에 마당새하고요. 그 옆집에 농사 짓는 농부의 딸내미가 너무 예뻐가지고 둘이 결혼을 했어. 그럼 자식을 낳으면 엄마는 양인이지만 엄마는 백정 양인이지만 아빠가 천인이면 그 자식도 어, 천인이 되는 거예요. 노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혼인과 가족제도. 자, 요거는 조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조선시대와 좀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볼게요. 가족 제도는요. 부모 봉양 또는 제사에 있어서 친가나 외가나 구분이 없다. 다시 말하면 어, 친할머니, 외할머니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 제사드리러 가면 친할머니 쪽, 그러니까 아빠 쪽만 가서 명절 때 제사 드리잖아요. 근데 고려 시대에는 외가에서도 제사를 드린다라는 거. 그리고 또 그만큼 재산 상속도 같은 몫이다. 그러니까 딸이나 아들이나 또 아들도 장남이나 차남이나 구분 없이 똑같이 균형 있게 재산을 물려준다는 거예요. 요게 조선시대하고 많은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여성들의 지위가 가족 내에서만큼은 남성과 동등했다라는 거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혼인제도도 보면요. 일부 일처제가 일반적이다. 우리 조선시대에는 양반들이 막 첩을 두는데 고려시대에는 그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신랑이 어디에서 거주한대요? 신부의 집에서 거주한다. 우리 고려 시대에는 여자들이 결혼하면 남자를 데려와서 사는 거예요. 조선 시대에는 대부분 시집을 간다고 했잖아. 하지만 다르구나. 그리고 이혼과 재혼의 제약이 거의 없다. 여러분들 이혼을 잘 안 하려는 이유는 자식에 대한 차별이라든지 또 자식이 되게 좀 힘들어할까 봐 이혼을 안 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나 고려 시대에는 뭐 그런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이혼을 하던 재혼을 하던 제약이 거의 없는. 그러니까 상당히 고려 시대의 혼인과 가족 제도는 지금 오늘날보다도 훨씬 더 개방적인, 조금 더 유연한 그러한 분위기였다라는 거. 그만큼 여성들의 지위가 높았다라는 거를 그 정도를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고려의 사상과 문화. 일단은 고려 시대는 불교가 국교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불교를 보호하고 지원하면서 확대가 되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불교가 교종과 선종으로 나뉘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야리 합치자. 그래서 대각국서 의처는 당시 이제 왕의 넷째 아들, 왕자예요. 문종의 아들인데, 이 이제 왕자가, 야, 우리 종파 합쳐! 그래서 합친 게 뭐냐면 천태종이에요.
근데 합치긴 합쳤는데 교정을 중심으로 합쳤다라는 거. 그러니까 교정을 기반으로 나머지 선정을 흡수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교정은 교리를 중시하고 경전을 중시하다 보니까 주로 귀족들이 많이 믿는 종파였고 그 귀족들을 의천은 역시나 조금 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들이 믿는 교정을 중심으로 이 천태종을 개창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야 이거 너무 귀족 중심 아니야? 경전만 있는다고 우리가 극락가는 거 아니지? 수행을 강조했던. 즉, 불교에서 수행 강조하잖아. 이게 옛날에 선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선정을 중심으로 진울이라는 사람이 진울이라는 사람이 어, 이제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제 적어보자. 조계종. 응? 조계종이라는 종파를 또 이때 만들어요. 이 조계종은 뭘 강조했다? 수행을 강조했다. 수행. 그 얘기는 이거는 약간 교정보다는 선정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고려 전기에는 천태종, 후기에는 조계종 두 개의 종파가 형성이 되었고요. 지금까지도 조계종과 천태종 우리나라의 불교를 대표하는 종파인데 공통점은 뭐다? 두 종파를 합치려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넘어갈게요. 인쇄. 인쇄는 목판으로 인쇄하는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의 거의 월드 클래스 수준이었죠. 이제 그게 이제 우리 바로 대표하는 게 팔만대장경이에요. 초조대장경은 처음 만들었다. 이거는 거란 침입했을 때 만든 거고요. 거란 침입. 근데 거란 물리쳤잖아요. 그래서 몽골이 침입했을 때 우리는 또다시 팔만대장경을 만들었다. 자, 이 팔만대장경에 대한 그 정말 대단한 신비로운 기술력과 그 수많은 노력과 시간들 또 이 정확한 기술 뭐 이런 것들은 뭐 말할 필요가 없이 너무너무 대단한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이에요. 자, 근데 이제 목판은 여러 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좀 불편하죠. 그래서 금속으로 활자를 인쇄했다. 활자라는 글자 한자 한자예요. 우리 키보드 자판처럼 글자 하나를 만들어 따로따로 만들어서 끼워 넣으면 돼요. 그래서 최초의 금속 활자로 인쇄한 그 문서가 바로 상정고금 예문이라는 건데, 요거는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남아있진 않아요. 그러나 현재 남아있는 게 이게 뭐예요? 4번? 우리 직지, 심체, 요절. 이라는 것이 금속 칼자로 찍어낸 인쇄본인데 이것도 역시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칼자본이다라는 거. 역시 우리나라의 목판이던 금속 칼자던 이런 인쇄술만큼은 역시 세계적인 수준이다. 가장 세계에서 빨리 만들었고 가장 많은 목판을 만들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다음 역사. 역사는요. 일단 삼국사기 지금까지 존재하는 역사책 중에 가장 오래된 거예요. 자, 이거 누가 했대? 김부식이 했다. 김부식이 왕명을 받아서 유교사관에 입각하여 편찬하였다라는 책이에요.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책을 김부식이 이제 만든 정식 역사다, 정사라고 해요. 자, 근데 또 다른 역사책 중에 삼국사기와 많이 비교될 만한 게 뭐가 있니? 삼국유사라는 게 있죠. 자, 근데 삼국유사는 이련이라는 분이 쓴 거예요. 이련. 자, 이련. 자, 그러면 이련은 누구냐? 이분은 누굴까요? 스님이에요. 자, 스님. 그러니까 이분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이 아니라 아까 김부식은 국가의 최고 관리였고 왕의 명을 받아서 삼국사기를 편찬했다고 한 다음에 요거는 이제 개인 차원. 개인적으로 쓴 거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야사라 그래, 야사. 야사라는 거는 이제 뭐 야한 역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쓴 역사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삼국유사와 같은 야사는 조금 더 국가 간의 관계 같은 거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이야기들을 그런 역사적인 관점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조금 더 자주적, 주체적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삼국유사와
제왕운기 같은 데에는 뭐가 이제 시록이 되어 있느냐면 바로 이제 뭐예요? 단군 이야기. 그다음에 고조선. 자, 이거를 수록했다. 그 얘기는 뭐냐? 중국에 대해서 전혀 꺼리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보통 우리 중국은요, 단군이 우리 고조선을 만든 것이 아니라 중국 한나라 때의 지방 관리였던 기자라는 사람이 고조선을 통치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는 단군이 만들었다라는 거를 대놓고 이러한 역사책에는 쓰여졌기 때문에 상당히 자주적인 주체적인 역사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당군 이야기 고조선을 역사책에 기록했다는 얘기는 자주적 주체적 성격 중국을 의식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성리학으로 할게요. 자, 우리 고려 말에 충렬왕 때 안향이라는 사람이 성리학을 처음으로 소개를 해요. 근데 이거 보니까 새로운 유학이네, 괜찮네 해서 이거를 좀 더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이색이라는 사람이 성균관을 성균관 원래는 고려시대는 국자감이었잖아요. 자, 이걸 성균관으로 만들어서 조금 더 성리학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러한 이제 기관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성리학 공부 열심히 해서 과거 시험을 통해서 관리가 된 이러한 사람들이 뭐라고 했다? 그렇죠. 신진사대부라고 했죠. 그래서 이들은 은서를 통해서 아빠 찬스, 아빠 백으로 들어온 검은세족들, 불교의 폐단을 많이 비판하면서 이 신진사대부 중에 정도전, 정몽주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개혁을 추구해 나갔고 결국 이들이 이제 조선을 건국하게 됐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고려 불교 문화 공유해 볼게요. 먼저 자 사원, 불교 사원 건축을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주심포 양식이다. 주심포라는 거는요. 이게 뭐냐면 그 지붕이 있으면 자 선생님이 여기 좀 그려볼게요. 자, 지붕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지붕을 받쳐주는 이렇게 처마 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 자 보세요. 요거는 선생님이 교과서 볼게요. 여러분들 교과서 106페이지 보자. 자, 교과서 자 106페이지를 보시면 고려시대의 사원 중에 주심포 양식에 대한 건축물 사진이 남아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그 대표적인 게 부석사에 있는 무량수전인데, 자,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이게 지붕이 있으면 여기 이렇게 색깔이 잘 나오네요. 자, 이렇게 지붕 밑에 요걸 받쳐주는 거 있죠.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공포라고 해요. 공포. 공포. 응? 자, 공포예요. 공포가 무너지면 공포스럽겠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공포마다 뭐가 있니? 기둥이 이렇게 있죠. 기둥이. 공포마다 하나씩 기둥이 있죠. 요거를 주심포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의 기둥 하나에 공포가 하나씩 있다. 주심포다. 요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요게 고려 말에나 조선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바뀌냐면 공포가 조그만 게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개. 공포가. 되게 화려해져요. 요게 조선시대 양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축물 딱 봤을 때 공포가 기둥에만 있네? 그러면 요건 주심포 양식이고 주심포 양식은 어느 나라 때 거다? 고려 시대 때 거다. 요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배울림 기둥이라고 있네. 자, 기둥이 아까 다시 한번 사진 볼게요. 자, 기둥이 이렇게 있는데 자세히 보면 저 선생님 좀 과도하게 좀 그려보면 똑바로 하지 않고 이게 실제로 가면 이렇게 배가 나온 것처럼 이렇게 가운데가 뻘록 튀어나와 있어요. 얘도 자세히 보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배가 튀어나와서 흘린다. 배가 너무 많이 나오신 분들은 배가 흐르잖아요. 그래서 배 흘린 기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기둥 중간에 동그랗게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자, 그 이유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자, 그 이유는요. 어, 가운데를 이렇게 동그랗게 해야지만 멀리서 봤을 때 이게 똑바로 보인다고 해요. 인간의 착시 효과가 있대요. 그냥 일직선으로 고다버리면 멀리서 보면 가운데가 들어가야 보인대요. 기둥이 가운데가 이렇게 여러분들 들어가면
불안해 보이잖아.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은 불안하잖아. 그래서 이 착시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가운데 둥그렇게 하면 실제로는 어떻게 보여? 이제 곱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배울림 기둥을 이제 고려시대에는 썼다. 그 대표적인 건축물이 뭐다? 부석사 무량수전, 수덕사 대웅전 같은 건물이에요. 특히 요거는 기억하세요. 부석사 무량수전. 그 다음에 석탑은 3층 석탑을 처음에는 통일신라 때 거를 쓰다가 왜 3층이냐면 삼국통일했잖아. 통일신라는 3층인데 고려시대에는 다각 다층으로 바뀐다. 그 대표적인 게 경천사지 10층 석탑이에요. 그러니까 각이 옛날에는 사각형이잖아. 어? 근데 사각형이 팔각형, 뭐 육각형으로 각이 많아지고 층이 3층짜리였잖아. 근데 이제는 막 9층, 10층 막 이래요. 자, 그 대표적인 경천사 10층 석탑을 우리 교과서에서 볼게요. 자, 보세요. 보이죠? 이렇게 각이 무지하게 많죠. 응? 각이 이렇게 막 많아요. 그 다음에 층이 굉장히 높죠. 요거 10층짜리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바뀌었냐면 원나라가 주로 이렇게 탑을 만들어요. 우리 고려 말은 원나라 간섭기였기 때문에 이런 문화적으로도 원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탑도 심플하게 3층이 아니라 각이 많고 층이 높은 다각 다층으로 변화되었다. 요게 고려시대 탑의 특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근데 여러분들 이 경천사 10층석 아까 교과 다시 볼게요. 여러분들 요거 있잖아. 요게 지금 어디에 있대요? 개성에 있는 게 요게 지금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 용산에 가면 국립중앙박물관 있죠? 이 탑을 일로 가져온 거예요. 응? 이거 원래 개성에다가 만들었던 건데 요거를 우리나라 중앙박물관에 실물을 그대로 이전을 와서 요거를 이렇게 박물관에 전시한 거예요. 요게 오게 된 우여곡절은 상당히 이제 좀 우여곡절이 많은데 자, 그 얘기하다가는 1박 2일 걸릴 것 같아가지고요. 한번 여러분들 박물관 갔을 때 왜 고려시대의 탑이 여기 있을까? 한번 알아보세요. 자, 다시 그다음에 이제 불상과 불화는 불상만 볼게요. 자, 불상. 자, 불교의 불상. 자, 이제 고려시대 불상의 특징 하나만 기억하세요. 중요하다. 자, 여기는 각 지방의 대형 철불이 만들어졌다. 대형이야, 무조건. 고려시대에는 지방에 가면 엄청나게 큰 철불이나 석불, 돌로 만든 석불이 있다. 일단 사이즈가 커요. 그리고 크면서도 개성이 강해요. 개성이 강한 불상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논산에 있는 단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에요. 자, 요거 시험 문제 다음은 요게 굉장히 많아요. 간촉사에 있는 석조 미륵보살 입상. 자, 요것도 교과서에도 있지만 여러분 학습지 101페이지 밑에 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어, 자, 이분이에요. 논산에 있는 석조 미륵 보살 입상인데요. 보세요. 일단 얼굴이 무지하게 크죠. 얼굴, 모자까지 합치면 거의 2등신이에요. 엄청나게 크고요. 그리고 얼굴이 굉장히 개성이 강하죠. 그렇죠? 개성이 강하다는 얘기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못생겼다는 얘기예요. 근데 눈, 코, 입이 부리부리하고 엄청 크네요. 그리고 이제 목이 엄청나게 없네요. 목이 짧아요. 근데 목 주름은 또 있네요. 어깨 굉장히 좁고요. 다리는 무지하게 기네요. 자, 이 사이즈가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거의 한 10m가 넘는 거의 뭐 우리나라의 가장 그 좀 큰 그런 불상이면서 크면서 독창적이고 독특하죠. 개성이 강하네. 자, 이게 바로 어느 나라?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불상인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자, 그 이유 여기다가 별표 치자. 이거는 우리 고려시대 지방 세력들이 있었죠? 누구? 호족이죠. 호족들의 개성과 권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산은 공주잖아요. 이 공주 지역의 호족들이 나를 상징하는 그러한 불상을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방 호족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그리고
개성 있게 만든 거예요. 지방 호족은 중앙 통제에 따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난 내 멋대로 할래. 내가 여기서 왕이야.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려시대의 불상은 어떻다? 대형이다. 그리고 대단히 개성이 강하다.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불상 봤고요. 올라가서 그다음에 이제 공예. 자, 공예품은요. 공예는 이제 청자. 우리 고려하면 고려 청자잖아요. 처음에는 순청자. 그러니까 순수하게 밋밋한 청자를 만들다가 12세기부터 독창적 공예 기법인 상감청자라는 거를 만들었다. 상감청자는 이제 청자에다가 이렇게 긁어가지고 거기다가 색깔을 넣어요. 그래서 문양을 만든 거죠. 이게 바로 상감청자예요. 상감청자 아까 우리 학습지 101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죠. 상감청자 독창적인 공예 기법이다. 상감법을 적용했다. 상감이란 뭐냐? 여기 나와 있네요. 상감 청자의 겉부분을 파내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백토나 흑토를 메어서 문양을 만드는 거. 고려 귀족 문화의 아주 세련된 문화를 대표하는 공예품이 이게 바로 상감 청자예요. 아, 굉장히 화려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귀족들의 사치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그 개성의 경천사지 10층석탑도 이게 학습지에 나와 있네요. 아까 이제 우여곡절에서 얘기했는데 여기 잠깐 나와 있네요. 일본에 반출됐다가 가져와서 다행히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 자리 잡고 있다. 왜 이렇게 탑이 10층이냐? 그 다음에 이렇게 각 층에 각이 많으냐? 요거는 원나라 양식을 계승한 것이다. 원나라 거, 원나라의 영향을 좀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공예 중에 또 마지막 거 하나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공예 중에 우리 지금 선생님 어렸을 때는 장롱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즘엔 안 보이네요. 자, 표면 조개 껍데기 같은 것들을 조개를 아주 예쁘게 색칠해 가지고요. 나무에다가 박아요. 그래서 무늬 만드는 거. 요거 뭐라고 하냐요? 요거를 나전 칠기라고 하는 거죠. 나전 칠기. 자, 요거 나전 칠기는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나전 칠기.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어, 다음 페이지 있네요. 자, 107페이지 보면 그 상담청자 있고요. 이게 원래 상담청자는 이렇게 이제 아무 문양이 없다가 이렇게 상담법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파가지고 뭘 넣는 거야. 근데 나중에는 이제 청동에다가 은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또 병을 만드는 기술까지 발전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밑에 거 요거. 요게 바로 나전 칠개예요. 나전. 조개 껍데기 같은 것들을 바꿔가지고 장식하는 이게 나전치기예요. 여기 밑에도 있네요. 자, 이렇게 우리 고려시대 문화에 대해서 쭉 봤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얘기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선생님 중요하게 강조했던 거 위주로 보시고요. 특히 이 학습지에 나와 있는 요 내용들은 요 세 가지는 반드시 고려시대 거라는 거를 기억하시고 가실게요. 그리고 이제 남녀가 차별이 없다라는 거, 특히 요 부분 기억을 하고 가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오늘은 이렇게 문화 파트 한 방에 끝냈어요.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조선으로 간다. 오케이, 안녕.